아마 한국에서 가장 바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재건축 조합 동시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주 다녀오셨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토크 콘서트가 또 다음 도시는 어디예요? 저는 뭐 따로 기획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언론 보도에는 뭐 이현주 의원은 계속 기획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같이 공동 기획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요? 네. 저희는 그냥 공동 기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 제가 분들은? 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마이크도 제가 그런 것보다도 제가 네. 하면 형식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연락망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오후 12시 기준으로 3만이 넘었고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41,500명 정도 되는데. 41,500명. 와, 하루 사이에 만 명이 또 넘었어요? 사실 뭐 홍보를 제가 안 하고 이제 기사들이 알아서 띄워주는 거거든요. 기사들이. 예.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천하용인 팀이 전당대회 뛰었던 그때 수집한 명단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면 또 확 늘어나겠죠. 근데 뭐 그건 돈 안 쓰고 한번 자동으로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어디까지 갈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한 5에서 10만 사이 어딘가일 텐데. 5에서 10만? 네. 근데 그 어디는 한번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12월 27일? 12월 말까지? 아니요. 그 전에? 이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당장 대구만 해도 보니까 한 2,700명인가? 2,700. 예, 모였던데요. 예. 그 모이는 대로 이제 그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사라는 것도 기획을 해야죠, 이제. 예. 주로는 이준석 전 대표 팬클럽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층의 어떤 분들이 이 연락망에 모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직 동원이라는 게 저 뭐 당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당의 조직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은 네. 그게 낮 시간대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정당 행사 같은 것들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다른 형태의 뭔가를 진행하려면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난 전당대회도 제가 3천만 원 갖고 치른 게 저한테는 큰 시도였고 그리고 성공했는데 네. 창당이든 어떤 정치적 행보를 총선 앞두고 할 때 흔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준석이 돈을 그만큼 준비해놨겠어, 조직을 그만큼 준비해놨겠어 이런 것들을 깨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요즘 저 제일 재밌는 분이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인데요. 예. 본인이 창당하느라 5,000명 모으느라 힘들었다고 이준석 창당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조정훈 의원이 만들었던 시대전환이라는 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 중에 당비나 부비율이 가장 낮은 정당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도권보다 전남 전북도당 규모가 2.5배 이상인 유일한 당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당하신 거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매들 HJK님께서 옷이 며칠째 같은 옷이라고 집에 안 갔냐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늘도 집에 나왔습니다. 집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쭉 상황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 특히 서울과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인구 비례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통계표를 만드셨더라고 제가 공개한 것 같고 그랬더니만 서울이랑 대구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많아 보이는 거는 서울 자체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요. 근데 서울이라는 것도 특징을 보셔야 되는 게 젊은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래 또 고향은 또 부산이거나 대구이거나 광주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많아 보이는 건 약간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로 지금 연락망에 함께하겠다고 동참 의사를 밝힌 분들이 대체로 2030, 40 이렇게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집하는 정보가 세대가 메일 주소랑 그다음에 이름이랑 성별이랑 지역 그 정도 전화번호까지 수집하는데요. 대충 느낌을 보니까 그 한메일 쓰시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메일, 한 HAN 메일 다음이죠. 한메일 쓰시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네이버는 좀 공존하는 것 같고 G메일 쓰면 좀 젊은 것 같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제가 선입견입니다. 약간 그런 정도인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고 일어나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천하용인 팀이 예전에 이제 그 사실 국민의힘이 제가 당대표 되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젊은 지지층들의 대부분이 평소에는 또 자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 팀이 제일 힘들었던 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연락할 수단을 저희가 불법적인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캠프들은 뭐 선거 때 명부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채널로 계속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큰 일을 앞두고 한번 연락처를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받고 수집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나름 재밌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제 정치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비중인가를 이번에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럴 거면은 나이대도 조사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대별 참여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지메일 쓰는 60대인데 나 50대인데 이메일 지메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 아니고 제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양한 저는 깜짝 놀랐는데 50대, 60대 참여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라는 이제 그리고 이제 관측이 가능하네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제가 뭘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니까 나이 드신 분 중에 무턱대고 페이스북에 가입하신 다음 전체 메시지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본인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구글 폼인가 그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게시글이 밀려난 뒤로부터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신 분도 하루에 뭐 한 5, 60명 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이번에 흥미를 새롭게 느낀 분들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페이스북 이런데 잘 안 보시다가.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셨어요. 과도한 비용 지출 없이 그리고 3천만 원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치른 것처럼 경쾌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겠다. 어떤 유쾌한 정치 실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당이 차려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 신당이 1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500만 명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500만 명에게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일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걸 예를 들어 가장 싼 10원짜리 문자로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읽는 확률도 낮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당이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있죠. 뭐 선거 때 문자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끔가다 생일 축하 문자 보내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비용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수권 정당일수록.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우리가 만들 때도 그랬고 이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비용 구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고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전당대회 3천만 원 한번 해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천하용인 팀의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천하용인 팀 4명이 아마 이번에 후보당 쓴 비용을 따지면 2천만 원도 안 될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1억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가 선거가 완전 트렌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천하용인 팀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었고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전당대회란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큰 돈 들여 선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리고 흔히 뭐 제가 김기현 캠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김기현 캠프 정도 규모를 유지하려면 뭐 김기현 대표 본인이 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캠프 전체적으로 한 10억 이상 썼을 겁니다. 와. 근데 저는 그에 비해서 천하용인 팀은 훨씬 효율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창당이라는 것들도 뭐 기사들이 나도 호사가들이 뭐 20억 든다 30억 든다 뭐 여의도에 사무실 차린다면 뭐 한 보증금이랑 해서 한 6억 든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왜 저는 그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도 박근혜 키즈 아닙니까? 박근혜 상징하면 천막 당사 아닙니까? 천막을 치든지 지하실에 가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당사가 삐까뻔쩍하다고 뭐 아니 솔직히 부산에 사는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지지자가 당사가 여의도에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있는 건지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허례허식을 제하고 창당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사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허상이다, 택도 없다. 이거 지금 뭐 선거 뭐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한 5, 6개월 필요하고 돈도 못해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 모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모이고 있으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원을 창당했을 때 2월 2일 날 했어요.
2월? 2월 2일. 그러니까 창당 기준일이 2월 2일이니까요. 네. 준비는 한 12월 말부터 했던 거죠. 2달? 2달. 근데 그거 2달도 솔직히 네. 말하면 안철수 의원 땡길 수 있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 앞에 시도당 창당 대회 같은 거를 좀 거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주말마다 잡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걸린 거지. 실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으면은 창당 일주일이면 합니다. 창당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정치를 그렇게 굴곡을 겪으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창당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당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저 바른정당 창당할 때도 실무를 해봤고 그다음 바른미래당 할 때도 제가 실무를 해봤고 진정한 창당 전문가. 새로운 보수당 할 때도 제가 실무를 해봤고 제가 창당은 이골이 나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의 천막 당사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아, 전 천막도 필요 없어요. 천막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은 아니지만 누구 이름으로 지금 선관위에 질의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꼭 이게 보면 5개 시도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1000명의 당원. 그런데 이거야 뭐 사무실 주소는 어차피 누군가가 자원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사무실 네. 주소. 그리고 창당을 꼭 대면으로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제가 질의 넣었어요. 창당을 꼭 대면으로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 코로나 때도 다 비대면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네. 우리가 시도당 창당 정도야 뭐 중앙당 창당이야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시도당 창당 비대면으로 하면 안 돼요라는 질의를 넣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도당 창당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이틀만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만에. 예, 그렇죠.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비용도 없고. 근데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이런 게. 허례. 사실 저는 창당을 하는데 1000명씩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약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원주의적 정치 문화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네. 창당이라는 건 최소한의 비용과 당원들 많이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정도 되니까 제 나이 때에서 이거를 그냥 훅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20대 30대 중에 자신 정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언제 실제 뭐 조정훈 의원 같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5,000명 모으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창당 문턱은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법안도 막 후루룩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요. 온라인화로 막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니 저는 생각이 좀. 우리나라의 당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복지당 이런 거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네.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 특수목적 정당 만들어서 비례정당 출마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활성화돼야지 선거가 좀 재밌지.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정당 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뭐 굉장히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매번 논의 나오지만 지역당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 있다 봐요. 예, 예. 뭐 마포당 뭐 이런. 마포당은 너무 작은 단위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뭐 대구당? 대구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경북 북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도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는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면 진짜 선거법도 바꾸고 선관위 시스템도 정말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이 87년 체제에서 아직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 우리가 민주당과 공화당이란 양당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공화당, 지역 민주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호남에서 계열신당 받아들일 때가 됐다. 어제 광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주 비민주당 계열. 비민주당 계열. 예. 이준석 신당 얘기하는 겁니까? 뭐 저도 있고 다른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호남에서는 대구보다는 좀 더 그래도 가까운 과거에 네. 국민의당이라는 걸 받아들였던 적이 있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들 떨어질 분들 모여가지고 민주당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네. 만든 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에서 그거는 그래서 경쟁 체제가 안 된 거예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네. 바람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독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독식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광주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광주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열거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하나 진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찾고 싶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수치고 좋아하시죠. 그래요? 예. 아니 거기야 이준석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뭐 그. 아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광주가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광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광주 전남북이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다. 뭐 울산도 그렇죠. 인구 비례로 보면 서울의 한 60% 정도 됩니다. 서울의 60%, 인구 광주가. 비례로 보니까, 예. 아 그럼 적은 것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950만 정도 인구 되잖아요. 네. 근데 광주가 이제 150만, 140만 이 정도니까요. 네. 한 7배 차이 납니다. 네. 근데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그게 사람이 엑셀을 알면 인생이 한 2배 편해집니다. 네, 진짜. 네.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엑셀입니다, 이거.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세상 만들고 싶냐 물어보면 상계동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이준석이 다시 태어나도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네. 근데 평범한 이준석들은 네. 정당의 대표가 되거나 이준석 대표처럼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준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이 뭐 모두가 이준석인 세상은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상계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열려 있다면은 그래도 공평한 세상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미국 같이 신분제가 경제적 계급에 따른 신분제가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노예 해방 이후에 실질적으로 흑인 아이들도 수준 있는 교육을 받고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좋은 직업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아요. 채 80년, 7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얼마나 높게 꿈을 꿀 수 있느냐.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냐. 오바마 연설을 보면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그 흑인 학생이 어렸을 때 자기 흑인 학생이 책을 끼고 다니면은 백인인 척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계동에 있는 어떤 아이가 꿈을 꿀 때 나는 상계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너 희망직업 조사 이렇게 해보면은 네. 선생님이 거의 한 50%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차라리 자연스럽지. 요즘은 가보면은 애들이 자체 검열을 해요. 네. 네. 정규직. 네. 그런 게 저는 더 안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해서 꼭 그게 사다리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대통령이 좋은 직업인지 아니면 정치인 좋은 직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하고 싶다면은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오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신당을 만들려고 결심한 겁니까? 그건 신당과는 별개이지만은 적어도 지금의 정치 풍토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금전적 제약이나 아니면 시간적 제약이 더 없이도 누군가의 가방을 들면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거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 한 스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현실은 네.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이준석들은 사실은 정치의 꿈을 꾸기보다는 전부 노량진에 가서 네. 그 가장 차별이 적은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유학도 가고 어디도 가고 돈 있는 집 아이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등록금 벌어가지고 대학 간 청년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넓혀진다 봐요. 무슨 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정말 어디까지 이게 기회가 확장될 수 있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적어도 상계동이라 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가장 변두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중위 정도 되는 가정일 거라 좀 봐요. 네. 대한민국 중위 정도에 있는 가정 정도는 어쨌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첫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더 넓은 지형이 열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어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상계동을 넘어선 범위에 그러면은 이거는 지역적인 게 아니라 네. 제가 교육봉사 활동에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 네.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편부 편모 가정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하다못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 정책 제가 대선 때부터 물고 늘어진 정책이 뭐냐면은 양육비 문제거든요. 예. 제가 교육봉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아버지는 어디서 잘 살고 있고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거의 극빈층으로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제가 교육해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근데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쯤 가면은 자기가 이제 돈의 제약을 느껴요. 예, 선생님 저는 여기서 이제 수능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 가가지고 등록금 내고 할 사정이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이거는 제가 용돈 주고 해서 챙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 아이의 꿈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환경을 평준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네, 그건 다 잡아가지고 무슨 기숙사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가능성 있는 아이들 조금이라도 하나 더 사다리를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목표죠. 우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네. 어제 대구에 다녀왔고 내일은 대전에 간다고 네. 하고요. 어제 대구에서 내놓은 메시지, 어제가 아니죠. 그죠.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 날 가서 내놓은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상경을 미루고 무려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저도 진짜 저 하루에 한 500장씩 찍어본 적 있는데요. 네. 네. 그거는 그 한동훈 장관 일정이 저는 사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단톡방에 공유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그거는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네. 그것보다 이제 한동훈 장관 신경 써야 될 거는 네.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제 나와야 될 텐데 네. 제가 오늘도 김종배 시선 집중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네. 열흘 전쯤일 거예요. 국회 예결위에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이제 갑자기 그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방송 나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생각보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앞장서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얘기했더니만은 한동훈 장관이 첫 번째는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 얘기로 이제 적절한 질문이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저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답하면은 지나가는 문제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강성 지지층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안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니까 여기다는 어떤 해법을 내놓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초기 정치 진입하면서 굉장히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정선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이 주로 극단적 보수, 강경 보수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강경 보수. 네.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필하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진실을 밝히고 이런. 근데 한동훈 장관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절대 부정선거가 있다고 인정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을 계속 빙빙 돌릴 텐데 이게 또 그럼 부정선거 하는 사람 중에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은 신나가지고 봐라 쟤 똑바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황교안 대표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김기현 대표한테도 막 부정선거 얘기하라고 이래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예. 이게 보수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즐기는 시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가르마 어떻게 트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틀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뭐 3년 반이면 이제 정치 안 하실 분이고 미래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경쟁 해봄직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정확히 이제 대변하려는 세력이 어딘지를 본인이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중수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제가 뭐 천명한 바는 없지만은 네. 조금 더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근데 여기서 본인의 주 지지층을 애국 보수로 삼아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예. 이 전장이 거기다 또 되게 또 극성인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한교안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서 선명성 경쟁은 망해요. 이 좀 덩어리가 커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선명성 경쟁하다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황교안 대표가 애국 보수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외모 준수하지 목소리 좋지 거기다가 기독교 근본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 거기에 그 법조인 출신의 네.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제일 젊은 장관이었고 총리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당대표까지 한 번에 됐어요. 네. 이 팔방미인형 인재가
그 지지층에 떠밀려가지고 막 삭발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부정선거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위험한 동네라니까 이게 여기 잘못 발들여 놓으면 큰일 나요 여기. 한동훈 장관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리한 분이시니까 네. 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대목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하면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롤이 변경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대통령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분인데. 대통령은 보통 자신의 후계자나 아니면 자신의 이인자를 다음 대통령 만들게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요. 두 가지를 기대해요. 네. 참신함. 이건 자신과의 차별성이겠죠. 네. 두 번째로는 신뢰성을 봐요. 신뢰성이라는 건 내 뒤통수 안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겠죠. 아, 나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둘 다 있으면 좋은데 이게 둘 다 있는 게 불가능해요. 예. 내가 후계자를 세운다는 거는 나보다 빛나는 뭔가를 세우기 위함인데 나랑 다르지 않으면서 나보다 빛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 자신은 다르다를 얘기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도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론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유승민이 박근혜와 다르기 때문에 배신자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박근혜 비서실장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예요. 박근혜가 너를 키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저 키운 게 없어요. 괜찮은 건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를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고 키워줬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뭐 윤석열 대통령 팬덤이 강하진 않으니까 배신자 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존재적 모순은 생기죠. 네. 한동훈 장관이 네. TV조선에 따르면 네. 예산국회 마무리되는 12월 말경에 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임 장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연동된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보가 좀 있으셨어요? 12월 말에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거의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예. 네. 그때 김건희 특검과 거부권 행사로 완전 전국이 한 1, 2주 동안 혼란스러울 텐데 예. 그거 시기에 대비한다? 아닐 겁니다. 한 1월 초쯤 될 겁니다. 1월 초. 네. 12월은 아닐 거다. 아니면 빠르면 더 빨라서 12월 초쯤에 하든지요. 그 12월 말은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12월 말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12월 8일, 9일 뭐 이 정도 그때부터 20 며칠 사이에 이제 사실 예. 결정될 텐데 예. 저는 김진표 의장님이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늦출 것이다. 예.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라 그러면서 늦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더 빨리 나오든가 네, 12월 예. 초가 되든가 아니면 1월로 늦춰지거나. 근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1월로 갈수록 불리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뭐 걷잡을 수 없는 전국을 만들어 버린다면 한동훈 장관 이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면 판단해야 되는 게 내가 이번에 그냥 의석 하나 달아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휘 역할로 한번 승리를 만들어 보기 위한 장수 역할을 해보느냐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대구 가고 그러죠. 아, 그래서 대구 갔다. 네. 대구를 그럼 왜 갔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대구설은 아니 대구 행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돕는 그룹에서 한번 우리가 이건 대중뽕을 맞아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대중뽕을 맞아봐라. 대중뽕? 네, 이게 뭐냐면 뽕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묘한 단어긴 한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마약을 의미한 뽕이 아니라 네. 어깨뽕의 의미로 이렇게 어깨뽕. 대중뽕이라는 걸 맞아봐라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제 금요일날 표정이 엄청 좋더라고요 한 장관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을 뭐 서문시장, 실성시장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만약 한동훈 장관에게 현실을 제대로 그냥 보여줄 거였으면 대구를 안 보냈죠. 그 돕는 분들이. 그런데 대구에 만약에 인위적으로 간 거라면은 가서 이게 현장 정치 현장에서 이제 대중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도 네. 모르게 힘받고 즐거운 게 있어요. 그거 하라고 대통령도 계속 서문시장 돌리고 하는 겁니다. 일정 짜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해보러 간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 대전은요? 대전은 제 생각에는 그냥 대구 갔다 와서 왜 대구만 가냐 소리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울산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 대구를 먼저 갈 이유가 없죠 사실 그대로라면.
그렇구나. 근데 뭐 그냥 일상적인 법무행정을 챙기는 차원이지 이게 뭐 정치행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밝히긴 제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처음에 사진 잡혔을 때 이런 네. 얘기했어요. 저건 굉장히 괜찮은 사진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획이 들어간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첫 사진을 뭐로 기억하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 수여식 할 때 그때 까만색 복장에 이렇게 머리 이 앞에 앞머리 양갈려져 맞아요. 있는 그 상태의 사진을 가장 먼저 기억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 사진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진이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진은정 변호사는 여러 가지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봉사라는 공간을 선택했고요. 봉사라는 키워드. 네, 그리고 봉사라는 공간과는 다르게 제 생각에는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준비된 외양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라는 걸 봐도 준비된 외양이었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그건 그냥 추측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앞으로는 등장 안 하실 겁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 선거 때 쓰일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기획된 사진이 아닌가. 예. 아, 진짜 그럴싸한 분석입니다. 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럴싸한 게 아니라 거의 99.9%일걸요, 제 생각에는. 99.9%. 예, 아무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그 사진이 그만큼 괜찮은 사진이어서 그래요. 괜찮은 사진이어서 그 비교 대상은 예. 전혀 그렇게 쓸 줄 몰랐던 김건희 여사의 그 데뷔 사진보다는. 예. 근데 사진이 김건희 여사 사진이랑 너무 닮아서 옷도 그렇고요. 예. 저는 이미지 완전 다르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그 사진으로 보고 나가지고 사석에서 본 다음에 사진이랑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찍혔던 사진보다 훨씬 수수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래요? 보면. 훨씬 수수하고 훨씬 뭐랄까 그냥 친근하게 느껴져요. 실물이.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근데 굉장히 뭔가 만들어진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대체로 그렇잖아요. 뭐 드레스 입고 찍은 그렇죠. 사진 예. 등을 볼 때. 근데 그때 실물이 뭐 이게 외모 평가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요. 예. 저는 그 사진은 그래서 예. 계속 쓰이는 사진치고는 정말 안 좋은 사진이었다. 안 좋은 사진이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출마 쪽으로 훌쩍 왔는데 대구에서 출마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예. 저는 그런 컨셉은 아니다. 그런 정치는 뭐 평가가 불가능한 형태의 정치입니다. 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장수다. 돌격 뒤로 이거잖아 이제 그만 이게.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네.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그게 고민일 거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게 고민이다. 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평가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 강남 출마 외에 명분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강남 갑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가 그나마 있는 연고인데 네.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한동훈 장관은 춘천 출신인 것 같으니까 춘천 갔으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네. 자꾸 자기 춘천 출신 아니야 부인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춘천 출신이신 것 같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으면은 저는 제 고향이 상계동인 게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좋은 것도 있고 제약일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나 같으면은 만약에 춘천에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죽이진 않을 거다. 네. 캐릭터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보다 훨씬 선거에 있어서의 자신의 공간이 넓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서울의 강북에 어디쯤 나가가지고는 다 되겠지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정치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정청래 의원하고도 뭐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이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 보니까 소위 한동훈 역할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내년 총선에 한동훈 등판이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까요? 아니면 모르죠. 그거는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갑자기 진짜 잘하는 정치 천재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까 황교안 대표 사례처럼 다른 곳에서는 항상 우수하셨지만 정치로 들어오면은 뭐 판단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 겪으신 분 많이 봤거든요. 안철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법조인으로서의 아니면 그런 법조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네. 정치 와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체제 수능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에 반해서 정치인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르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계속 하셨지만은 네. 정치해 보니까 신나가지고 어퍼컷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저 이준석 전 대표 대선까지도 네. 생각을 해볼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수 안에서 네.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 경쟁하는 구도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보다 한 띠 정도가 더 많지만 나이가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세대보다는 또 한 띠가 낮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남원정 이후에 저랑 남원정 사이가 좀 비었어요. 네. 예. 그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좋죠. 그러니까 만약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한다면 남원정이랑 저 사이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대중 정치인이. 그러네요. 예. 예. 근데 그게 보수 진영의 취약점이었거든요. 예. 민주당도 이제 사실 586 다음에 한 반 세대 정도 뒤떨어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이 밑에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짜임새 있게 이게 서로 이어달리기 할 수 있는 그 주자들이 있는 게 진영이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는 저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예측 불가합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이런 적은 전화 통화만 몇 번 했어요. 뭐 일감은 어떠세요? 저보다 말이 빠르네. 네. 저보다 말이 빠르네. 네. 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네. 그 사실은 좀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민주적 태도잖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말싸움을 많이 한다. 그 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전에 저희가 야당일 시절에는 그 비슷한 역할로 이낙연 총리가 계셨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때 어버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막 매번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분이 그냥 흔한 호남의 이제 다선 정치인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거기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은 이낙연 총리의 그런 모습이 한쪽 진영에는 그 당시 쾌감을 줬지만은 반대쪽 진영에는 다소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트레이드오프예요. 네. 네. 이거 안 하고 유명해질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과정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중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다 이제 어느 정도 지지층을 더 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매력도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뭐 이것도 안 긁어본 복권에서 모릅니다. 어쨌든 뭐 갑자기 막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노래를 잘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 갑자기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대통령처럼 뭐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상계동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압구정동 네. 에서 컸고,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의 상징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살고 있는데도 타워팰리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0.1%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 기득권층이란 말이죠. 이분이 어떤 정치 노선을 갖고 나올지. 아니 저희 뭐 아크로비스타 사는 검사 경험해봤잖아요. 네? 아크로비스타 사는 검사를 경험해봤는데 타워팰리스 사는 검사가 어떤지 궁금하세요? 아니 뭐 비슷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소구력이 있을까? 암만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들,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대중의 이제 동경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동질감 느끼는 그런 유형은 노무현 대통령일 거고요. 네. 나랑 또 다르고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는 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도 정말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강남스러운 느낌 네. 이 아마 강북 지역에서는 조금은 도움 될 겁니다. 네, 그런 동경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거꾸로 한동훈 장관의 강남스러움이 강북 표심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묘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원병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요,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던 분이 물론 3파전이면 누구냐 홍정욱 의원이에요. 홍정욱 의원이 딱 그 강남스러움의 결정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들어 상계동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홍정욱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노원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었고, 네. 예를 들어 홍정욱 의원 공약 중에 보면은 당선되면은 그 관내에 있는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영어 강의를 100번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냥 평이하게 정치를 바라보면 그런 공약이 말이 되나 싶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노원구에 가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쭉 막 이제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는 안전단 통과해서 이제 시공사 고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제가 이제 조합원들 어떤 단지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우리도 강남 아파트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커뮤니티 센터를 두고 거기서 5천 원 좀 밥 먹을 수 있는 아파트가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다른 욕망들이 존재해요 사람한테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포션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강북을 한덩어리 일반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약간 그런 반듯하고 그런데 있는 집 출신인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소구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자기 지지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반대로 저는 제가 항상 저는 만나보면은 저를 예를 들어 자기 자녀한테 저를 소개할 때도 보면은 너도 이준석 씨처럼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 약간 그 모델이라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어떤 건지 이해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 뭐 대충 뉘앙스로 해독이 됩니다.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아가지고 9분밖에 안 남아서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윤핵관 해체론이 나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뭐 지금 4차까지 발표를 했는데 1차 혁신안을 빼고는 의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물러날 거라고 전망하셨지만 또다시 연명을 시작한 거 아니냐는.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나 뭐 장성철 소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정치 오래 본 사람들이 평론을 하면은 상식전에서 하는 건데 이게 판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 유권자를 예측하는 거니까 제가 상식선에 맞추지만은 이 자들의 행태는 상식선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지도부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죽은 지도부거든요. 근데 뭘 자꾸 제가 옛날에 요구르트 그 메치니코프에 비유하지만 생명 연장의 꿈. 집에서 어떤 요구르트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명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그 귀국하는 공항에 서울공항에 그 김기현 대표 나갔는데 너무 활짝 웃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두 분이 뭐 한참 뭐 이렇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까지.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거의 저는 제일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지금 이제 심리에 있어가지고 한 2개 정도의 12월 말까지 2개 정도의 허들이 있다. 첫째는 부산 엑스포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 안 좋았을 때 반응. 두 번째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전술적 움직임. 이 두 가지 있다 보는데요. 두 가지 파고를 둘 다 잘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결단 내릴 수밖에 없죠. 김건희 여사가 부산 이즈 레디 가방을 안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오는데 보니까 가방이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 구해달라 그러겠다. 부산 이즈 레디 이제 안 들고 다닙니다. 희귀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가불기를 어떻게 할까 약간 걱정인 게 방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라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거 국민의힘의 제 의원들 친한 사람들 얘기해보면 어떻게 넘을지를 다 대책이 안 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책이 안 선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2 요구를 하겠죠. 제2 요구를 하면은 거부권 행사하면은 200석으로 이제 또 추진하자고 민주당이 밀어붙일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에 동참 안 하시면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 동참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언론이 그 프레임을 몰아넣겠죠. 그러면은 방탄 맞죠 그러면은 방탄이 아닌 게 아니라 방탄 맞죠 거부권인데. 그러니까 그거라면 그랬을 때 국민의힘 현역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민주당하고 같이 제2요구가 넘어왔을 때 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200석을 넘겨서 제2요구를 무력화시키는데 동참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 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방탄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가는 거죠. 선거 때. 김건희 방탄. 선거 때까지.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겠죠. 방탄 그 민주당이 했던 말.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무슨 뭐 당이 운영해서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리버스로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얻어맞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두 가지 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레임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느낌이 오는 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비명계에 대한 굉장히 센 수준의 영입 작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제 생각엔 그렇다고 민주당 의석이 표결 전까지 150 언더로 갈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리 영입을 뭐 금덩어리 하나씩 집에 갖다 주고 영입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 이상민 의원은 만나보셨는데 이분이 왜 갑자기 국민의힘까지 건너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신당이나 이런 거의 추진체들은 전부 다 12월 중순까지는 복지부동 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이상민 의원은 공간이 필요하시니까. 네. 제가 정의당이랑 연대할 수도 있다고 했던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럼 뭐 이상민 의원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신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때가 12월 가서 제가 얘기해 보면 나오겠죠. 지금이야 뭐 올 수도 있다는 존재하겠지만은. 네. 아까 여쭤본 거 다시 좀 여쭤볼게요. 윤핵관 해체 실제로 지금 해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세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영남 중진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신용의 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 봐요. 왜냐하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 그거의 여파가 계속 있다 보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현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뭐 비서실장 한다든지 이런 거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장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어려울 것이고 받을 현찰이 없어요. 네. 진짜 캐시를 갖다 주지 않는 한. 진짜 캐시? 금송아지라도 갖다 주지 않는 한. 예. 근데 장제원은 돈도 많으신데 뭐 그럴 수도 없고. 필요도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 해도 그렇게 매력적인 현찰 딜은 없을 거다. 네. 그러면 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큰 결심하겠습니다. 아무 딜도 없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 저는 장제원 의원의 성정을 봤을 때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네. 김무성 대표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 사상에서 출마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매섭게 동네에서 버스를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네. 장제원 의원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마 동네에서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철규,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권성동은 윤핵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윤핵관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조 윤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서 문제되는 윤핵관은 간신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저는 보는데. 네. 간신배.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개사과 때 네. 엄청 바른 소리 했다가 깨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사과 때. 대통령 향해서 직접?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추종자형 그런 윤핵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개사과 때 권성동은 윤핵관 정리했다, 윤핵관에서 탈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잔영은 남아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윤핵관 소리 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는 거의 뭐 제가 생각엔 윤핵관이 아니라 윤핵관들의 따돌림 대상 비슷하게 됐던 거라. 윤핵관들로부터 따돌림 대상이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공천 안 주면 무소속 출마하시겠네요. 그때 그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지난 선거 때 공천 잘리고 나가지고 홍윤식이라고 그 행자부 장관 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출마했는데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의 벽을 넘기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하면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거기에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 중심으로 선거 될까요? 사무총장? 아니 뭐 지금 뭐 인재위원장인데. 한번 찍어 먹어본 걸 또 찍어 먹었겠다면 제가 뭐 말리진 않겠지만은 강서 보궐선거에 어쨌든 그 밥 먹고 인증샷 올리기 뭐 그다음 뭐 선거운동 인증샷 올리기 뭐 충청 향후에 만나기 뭐 이런 거 다 부질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강서 보궐선거에 안 썼던 새로운 참신한 전략이 나올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철규 의원 체제로 치른다고 한다면 선거 굉장히 의미 없다. 국민의힘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제 양두구육이라니 그러면 사람을 개에다 비유한 것이냐 이렇게 들고 나오면 또 갑자기 이제 이상해진 거거든요. 근데 양두구육이 사자성을 안 보이고 사람을 개에 비유했다 이렇게 보일 것 같으면은 메시지전에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뜨면 3파전이 됐을 때 국민의힘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쯤 돼 보면 분위기가 잡히겠죠. 다음 달 정도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제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정치적 상황,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엄중해서 지금 말을 하기도 힘듭니다.
말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더 여쭤볼 수가 없고 아무래도 조만간 하태경 의원이 저희를 방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축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고하자고 하면 하태경 의원이 가가지고 또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모셔가지고 오늘 못 물어봤던 질문들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